처음 이 밭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소원을 빌었다. 이 작은 곳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이유 없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영혼을 노래하는 가수 루시드 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제주도로 내려가서 농부의 삶을 시작하며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작은 밭을 일구면서 수확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 땅에 깃들어 있는 무생명들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인 것이죠. 참으로 대견하고 따뜻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추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나 자신의 평온함으로 인해서 혹시 누군가가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기원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도 중순을 훌떡 넘어섰습니다. 내일이 벌써 동지이지요. 오늘은 수산의 룬댕의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이가 되게 하소서.
곡의 제목이 새로운 이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제목과 딱 맞아 떨어지게 이 수산의 룬댕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착해질 것 같죠. 그리고 자기 안에 숨어 있는 그 선량한 심성이 그 음악의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꽃 피우듯이 확 개화되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그 노르웨이의 연주가인데 이 수산의 룬댕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뭐 세계 각국의 수많은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지만 노르웨이 가수들은 거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백야가 길지요. 또 밤이 일찍 찾아오고요. 우리는 뭐 겨울이라고 해도 오후 5시, 5시 반 넘어야 이제 어두워지는데 거기는 뭐 그냥 점심 먹고 돌았으면은 벌써 2시쯤 되면 어둠이 시작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기니까 그 사람들의 음악도 활기차고 밝고 막 이런 음악보다는 좀 더 차분하고 침착하고 깊이 있게 내면을 성찰하는 그런 곡들도 많습니다. 새로운 이가 되게 하소서로 오늘 첫 곡을 열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그 루시트 폴이라고 그 가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 청년은 그 노래도 굉장히 아름답게 부르는 가수여서 제가 이 루시트 폴의 봄눈이라고 하는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봄에 한번 틀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자거든요, 이 가수가. 또 본인이 불자라고 이렇게 내놓고 얘기도 하고요. 개를 키우는데 개 이름이 문수보현이던가 그래요. 하여간 보현이를 늘 가까이 이렇게 놓고 사진 찍어서 트위터에도 올리고 이러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농사 짓는 그 작은 땅 안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발 디디고 살아가는 그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발 밑에서 설령 알거나 모르거나 작은 미물도 죽지 않기를 발언한다. 이렇게 기도를 매일매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날이 저물어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데 부엌에 불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 밤길을 걸어서 이제 이웃집에를 마을까지 불씨를 얻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두운 밤길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손에 등불을 들고 달려간 거죠. 십리길을 헐레벌떡 도착을 했는데 이웃 사람들이 그 달려온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도대체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그 등불은 뭐야? 등불을 왜 들고 여기 불씨를 얻으러 오는 거야? 참 한심한 사람이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등불을 들고 십리를 달려온 그 이웃 사람이 아, 내 손에 등불이 들려 있었네 하는 걸 그때 발견했다 그래요. 사실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도 까마득히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하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이런 일들은 일상사죠. 손에 물건을 들고 그거 어디 있나? 안경을 끼고 안경 어디 있지? 찾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등에 업은 아이 3년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지만 슬픈 이야기죠. 자기 아이를 등에 업고 3년간 내 애 어디 있어 계속 찾는다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 그리고 너무 익숙한 것 이런 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빗대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속담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잘 발견하지 못하죠. 소중하고 귀한 것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친숙해져서 의뢰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 별로 고맙지도 않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진 것을 모르듯 그렇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를 모르는데 어찌 풍요롭고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에 이미 내가 가진 것을 충분히 살피고
또 아주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며 정리하고 계시는지요? 우선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해요. 오늘 제가 방송국에 와서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전 PD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래요. 아, 스님,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너무 아쉽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이라는 숫자가 붙어있는 30대에는 잘 몰랐던 것들, 40대에 들어서면서 4라는 숫자가 붙으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좀 더 보이고 나 자신의 내면에 대한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의식 차원이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 꼭 나이에 상관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우리는 미세하지만 어떤 차이를 느끼면서 본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세상에 대해서 더 알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한 해가 가는 이 즈음 세모에 나 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네, 나 한 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숨 들여쉬고 숨 내쉬고, 숨 들여쉬고 숨 내쉬는 것도 큰 수행이요, 기도요, 정진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피터 폴 앤 메리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은 1967년도에 일본에서 실황으로 공연을 한 겁니다. 1967년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보세요. 까마득한. 그때 바로 이 피터 폴 앤 메리 세 사람의 그룹은 20대 청년들이었을 거고 20대, 30대? 지금은 아마 80이 넘은 노장들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노래는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펍 더 매직 드래곤인데요. 이 바다에 사는 용 이름이 펍이에요. PUFF, 퍼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마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서 한때 금지곡이 되기도 했었던 웃지 못할 사연이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동화적인 노래이죠. 함께 들어볼까요? 龍を信じてさえいれば歌えるそうですから、どうぞ大きな声でどうぞ割れんばかりに歌ってください。お願いいたします。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Together they would travel on a boat with a billowed sail. Jackie kept a lookout, perched on Puff's gigantic tail. Noble kings and princes would bow whene'er they came. Pirate ships would lower their flags when Puff roared out his name, singing out now,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A little louder,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olulu.
children's rings make way for other toys. One grey night it happened, Jackie Paper came no more, and Puff, that mighty dragon, he ceased his fearless roar. His head was bent in sorrow, green scales fell like rain. Puff no longer went to play along the cherry lane. Without his lifelong friend, Puff could not be brave. So Puff, that mighty dragon, sadly slipped into his cave. Oh,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ey. Last time, Puff, the magic dragon, lived by the sea and frolicked in the autumn mist in a land called Honey. 펍 더 매직 드래곤 참 오래된 명곡입니다. 바다에 사는 용 이름의 퍼프인데 좀 슬픈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노랫말이기도 하죠. 사실 저는 피터 폴 앤 메리 이 그룹은 라이브로 한번 꼭 노래를 들어보고 싶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는 이제 매력적이고 신나기도 하지만 노래 속에 어떤 그 인생의 철학을 담아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느낌이. 그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그리고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진행되는 중에 샵 1252번으로 문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 샵 1252번 누르신 다음에 제일 앞에 정목스님 4글자 찍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사연을 써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매주 한 편의 시를 공양 올리고 있는 시의 기도 시간. 그러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씩이면은 한 달이면 벌써 4편이죠. 한 달에 4편씩 12달을 반복하면 상상도 하지 못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시를 듣고 낭송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에 1회라도 시를 들을 수 있고 또 시를 낭송할 수 있고 그런 삶이 한 끼 밥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지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아마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존재론적인 의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되풀이하는 철학적 물음이기도 하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갱의 그림에도 그 그림 제목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이먹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 그 화두가 그런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지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과연 무엇이 있어서 이 육신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손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눈으로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귀로 어떤 것을 듣고 있는 것.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구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또 우주의 진리를 얻는 첫 번째 단추 자체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이었을 겁니다. 오늘 시의 기도 시간에는 이런 존재론적인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인 시 한 편을 골라왔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나라는 시입니다. 나. 우린 나 어떠고 이건 내 거야. 내가 그랬어. 그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럴 때 그 나라는 거. 근데 그 시의 구조가 아주 독특해요. 근데 오늘의 시는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듣는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손으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있는 분은 그냥 귀만 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시 들어보실래요?
살펴보면 나는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의 아버지고 나의 형의 동생이고 나의 동생의 형이고 나의 아내의 남편이고 나의 누이의 오빠이고 나의 아저씨의 조카고 나의 선생의 제자이고 나의 제자의 선생이고 나의 나라의 납세자고 나의 마을의 예비군이고 나의 친구의 친구이고 나의 적의 적이고 나의 의사의 환자고 나의 단골 술집의 손님이고 나의 개의 주인이고 나의 집의 가장이다. 그렇다면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고 조카고 아저씨고 제자고 선생이고 친구고 적이고 환자고 손님이고 주인이고 가장이지 오직 하나뿐인 나는 아니다. 과연 아무도 모르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누구인가? 네, 오늘은 김광규 시인의 나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어나는 시의 구조가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가듯이 그런 그 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독특하죠. 이 마지막에 그러니까 동생이고 형이고 오빠고 조카고 아저씨도 될 수 있고 제자이고 선생도 되는데 친구도 되고 적도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환자이지만 술집에 가면 손님이기도 하고 또 내 개에게 강아지에게는 주인이면서 집안에서는 가장인. 그러다 보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한 가지로 나 자신을 대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이름표를 붙이고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나이기도 하고 내가 아니기도 한. 굉장히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이름도 지우고 아들이란 이름도 지우고 동생도 지우고 형도 지우고 오빠도 지우고 조카도 아저씨 제자 선생 친구 적 다 하나씩 지우기로 지워가요. 그렇게 다 지워가고 난 뒤에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땐 지우는 자만 있겠죠? 다 지우고 나면. 근데 그 지우는 자마저 지워버렸어요. 그 순간 뭐가 남을까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유명한 그 켄 윌버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켄 윌버의 무경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켄 윌버는 의식 연구 분야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하나를 쥐고 동서고금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경계가 없는 존재다. 즉 무경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자신이 인식하는 방식대로 나라고 하는 경계에 매달려 살지만 나는 어떤 구분이나 또 어떤 경계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 시에서 보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사실 어떤 면에 그것이 나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끝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장관을 지낸 사람한테는 장관직을 그만뒀는데도 끝까지 장관님, 장관님. 시장을 한번 지낸 사람은 끝까지 시장님, 시장님.
그렇게 도구 쓰듯이 쓸 때 쓰고 버릴 때 버리고 이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서성거리죠. 사장님이면 끝까지 사장님, 국장님이면 끝까지 국장님, 뭐 이렇게 말이에요. 그 이름표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고 주인이 되기도 하고 손님이 되기도 하는 그 모든 이름이 나인데 그 이름들이 곧 나라고 또 말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키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이런 물음을 던지네요. 아무도 모르는 나, 그런 나는 무엇이며 이 모든 관계를 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정말 멋진 시입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정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내가 누구이지? 이걸 놓고 무수히 고민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있지 않은 뒤에 이런 시가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김광규 시인의 나라고 하는 그 시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아내요,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엄마요, 아버지요, 동생이요, 누나요, 여동생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 그 얽히고 설켜 있는 수많은 이름들. 왜 그 명함을 누가 줄 때 보면 명함에 직함이 굉장히 많이 빼곡하게 찍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직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명함을 찍을 때 직함은 딱 자기에게 필요한 거 하나 정도, 뭐 많아봐야 2개. 근데 막 한 10대 개를 앞뒤로 빽빽하게 찍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겉으로 포장되어진 자신의 모습이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돌이켜보는 시간, 그게 한 해의 끝자락에 해볼 수 있는 우리의 화두이자 공부가 아니겠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인가요?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곤티티라고 하는 2사람으로 되어 있는 그룹 기타리스트인데요. 이들이 작곡한 1967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들은 1967년을 음악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967년이라는) 그 시대가
곤티티라는 이 젊은 연주가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조용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따뜻하고 정감이 있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기도 해요. 아날로그 시대인데 그 당시에 사실 뭐 이렇게 곱상하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그래도 그 가난과 궁핍 속에 인정이 넘쳐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67년이라는 곡 속에 그런 정이 그대로 묻어나네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문자 보내주신 소개 몇 분 하겠습니다. 3603님이 16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우리 강아지 보리가 오늘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광명진언을 외우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동백꽃 곱게 물든 뜰에 묻어 주었습니다. 보리야, 네가 있어서 행복했고 허전한 마음도 채웠단다. 발걸음마다 내 뒤꿈치에 네가 뽀뽀를 해준 것도 생각이 난다. 그립구나. 부디 우리 보리가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지장보살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강아지하고 벌써 16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 왜 이런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오래 사용했던 사물 하나도 쓰다가 이게 뭐 그릇 하나도 깨지거나 이러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근데 이게 꼼지락거리는 그 동물이 생명이 있는 것인데 함께 정을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으니 당연하죠. 그래도 보리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주인이 있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7164님,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는 언제나 기쁨입니다. 지난 주말에 주말을 보내고 고요한 월요일에 제가 주문한 시집 김양수 선생의 고요를 본다라는 책이 도착했습니다. 외양간을 고쳐서 작업실로 쓰신다 하길래 작품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김양수 선생의 그 글 가운데 꽃잎을 밟았다.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는다. 밟은 발 미안할까 봐. 발자국 뒤를 나비들이 따른다. 배려는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하셨네요. 김양수 선생은 호가 이휴이죠. 지난 12월 초에 또 전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동에 전시장 나갔었는데 저도 아주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글도 좋고 또 그림도 좋고요. 이번에는 그 그림의 세계를 조금 바꿨더라고요. 예전에는 텅 빈 여백을 많이 주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먹을 꽉 찍어가지고 그 먹의 짙은 질감을 화선지 전체에 가득 메우는 그런 형식으로 작품의 세계를 한번 시도해 봤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다 그랬었습니다. 문자 고맙습니다. 4810님,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외로울 때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었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생 등산을 가는 주말에는요. 혼자가 되어 버림받은 느낌이 더 외로워져요.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네요. 4810님, 주말에 남편이 동창생들 만나서 등산 가는 그 시간 내가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버림받아서 혼자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시간은 전부 외로움에 지치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낭비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됐던 무엇이 됐건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하기 달렸고 해석하기 달렸다는 말 아시죠? 외롭다, 버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은 외로움과 버려진 시간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음으로써 얼마나 풍요롭고 넉넉한가. 같이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혼자 있어서 채워지는 충만도 있는 것이거든요. 혼자 있음이 충만하다라는 쪽으로 생각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5723님, 지난번 장영진님의 달팽이 편지 사연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내에게 3배 올린다는 말 참 거룩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정말 그렇죠.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며 3배를 올리면서 나날을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억이 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달팽이 편지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보련화님이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51살 보련화입니다. 스님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봅니다. 제 남편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예민하고 우울해 보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이번에 남편은 좀 다르게 느껴져요.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처럼 보인다고 할까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자주 내요. 얼마 전에는 큰아들이 말 실수를 했는데 너무 크게 화를 내고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참을성이 많고 차분한 편이어서 큰 소리를 거의 내지 않거든요. 다른 집 아빠들처럼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한 편인데 며칠 사이에 아주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저도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제가 알기에 회사에도 별일이 없고 집안도 평온한데 아무래도 삶의 권태기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조용히 곁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을 이해하고 도와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편지 주셨네요. 그렇죠. 어제까지 그냥 무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확 돌개바람처럼 돌풍 불듯이 바뀌어서 버럭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상대방의 사소한 작은 것에도 막 크게 역정을 내고 굉장히 주변 사람이 당황스럽죠. 뭐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우울증의 일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급격히 확 성격이 바뀔 때 우울증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물론 우울증이 오는 데는 어떤 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우울증이 일시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거든요. 오래된 것도 있지만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있다 그래요. 남성들도 갱년기를 겪잖아요. 지금 보현아 보살님이 51살이라고 하니까 남편도 분명히 50대 중반쯤 됐을 것 같은데요. 남성과 여성들이 40 후반에서 50대쯤 되면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앓죠. 이때 말하자면은 호르몬 관계에 변화가 오면서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신경 구조물이 조금 변화가 오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라기보다는 신체의 구조에 어떤 변화가 오면서 일어나는 감정의 기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그 명상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공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행복한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현대인들을 명상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 무엇을 내가 얻었다 해도 행복감이 들지 않으면 인생에서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면서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요즘에 명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뭐 예컨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구글에 성공한 인재들이 거의 매일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의 그곳의 그 브레인들은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냥 일상생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명상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감정 기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외출 중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활용을 해서 마음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우울증은 쉽게 사라집니다. 우선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대구에 사신다고 했는데 장영갑 교수님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신데 명상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 장영갑 교수님이 내신 책 중에 스트레스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의 힘.
우리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그것은 힘이 되어줄 수도 있다. 잘만 활용하면.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그 책에 다 잘 써놓으셨습니다. 일단 책을 읽으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보려나 보살님도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이 남편에게도 한번 권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때 몇 페이지씩만 읽어보시라고요. 참고하셔서 생활 속에 보탬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고쳐지질 않는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 이럴 때는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신경과를 찾아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을 조금 복용한다든지 하면요. 굉장히 도움을 받는 사례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이런 가족이 이러면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쩔쩔매죠. 근데 너무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생에서 배워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밤배 준비했습니다. 검은 빛바다 위를 밤배 저 밤배 무섭지도 않는가 봐 한없이 흘러가네 밤하늘 찬 별들이 아롱져 비칠 때면 작은 물을 접어져 은하수 건너가네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잠들 텐가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끝없이 자꾸만 가면 어디서 잠들 텐가 볼 사람 찾는 이 없는 조그만 밤배야 내일이 동지니까 우리 불자들은 전국의 사찰에 또 내일 가시죠. 가셔서 부처님께 동지 잘 지나고 겨울 잘 나겠습니다. 기도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맛있는 팥죽도 한 사발 드시고 건강한 그런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리며 저는 물러갑니다.